세계적인 K-팝 스타 방탄소년단 BTS가 어제 한국 아티스트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4일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첫 장례식이 어제 치러졌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했었던 자신의 과거 발언을 두고 오판이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지난주 미 전역의 어린이 코로나19 환자가 11만 2천 명으로 집계돼 한 달 전과 비교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10,000 상당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K-팝 스타 방탄소년단 BTS가 어제 한국 아티스트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BTS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반아시안 증오범죄 대응에 힘을 보탰습니다. BTS는 어제 한국 아티스트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반아시아 증오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면담했습니다. 35분간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과 BTS의 만남은 언론에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59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BTS와의 만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동영상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 앞 야외까지 나와 BTS를 맞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BTS에게 백악관에 온 걸 환영한다고 반기고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BTS 멤버들과 마주 앉아 면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달은 미국의 중요한 달이라면서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 친구들이 진짜 차별을 겪고 있고 착한 사람들이 증오에 대해 말할 때 증오는 숨게 된다며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BTS 멤버인 RM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증오범죄법에 서명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는 말에 많은 관심을 둔다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BTS 멤버들은 오벌 오피스에서 나란히 서서 함께 한국식 손가락 하트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위터에 BTS를 만나서 반가웠다며 증오범죄 증가와 차별을 막기 위한 활동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난 24일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첫 장례식이 어제 치러졌습니다. 21명 희생자들의 장례식은 앞으로 2주 반 동안 6월 16일까지 차례로 이어집니다. 지난 24일 텍사스주 유벨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 어제 첫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0살 소녀 에머리 가자와 메이트 로드리게스는 이날 희생자 중 처음으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앞으로 2주 반 동안 이어지고 차례로 희생자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가자와 로드리게스의 장례식은 이날 추모객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벨디 성당과 현지 장례식장에서 각각 엄수됐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희생자들의 얼굴이 모두 새겨진 보라색 티셔츠를 착용했습니다. 보라색은 세상을 떠난 가자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었습니다. 오늘은 10살 호제이 플로레스 주니어와 48살 어마 가르시아 교사 부부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특히 어마 가르시아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다 총탄에 희생됐고 아내를 잃은 남편 조 가르시아마저 심장마비로 숨져 유벨디에 또 다른 비극을 안겼습니다. 생존했다면 10살이 됐을 일리에나 가르시아의 장례식은 생일 다음 날인 6월 6일 열리고 희생자들의 모든 장례 절차는 6월 16일 레일라 살라사르의 안장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한편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유벨디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유족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벨디 시의회도 회의를 취소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고 현지 주요 언론들은 어제 정오부터 21분 동안 온라인 뉴스 송고 등을 중지하고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격받지 않는 한 미국은 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군을 파견하거나 러시아를 공격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온라인에 공개된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우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격받지 않는 한 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을 파견하거나 러시아를 공격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다른 동맹국들과 나토의 동쪽 측면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면서 핀란드와 스웨덴이라는 민주적이고 매우 유능한 군사 파트너를 나토에 합류하는 것으로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으로 인한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확산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자 동시에 동맹이 공격받을 경우 직접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장악하기 위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강화하고 대화를 위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원칙은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채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영토를 양보하라는 것은 이런 원칙에 위배되고 이런 압력은 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완전 점령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 불리하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했었던 자신의 과거 발언을 두고 오판이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고위 관료가 이렇게 실수를 인정하는 건 드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인플레이션 위협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당시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2020년 11월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싶다면 팬데믹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대규모 지원안을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5월 하원 청문회에서도 최근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습니다. 어제 옐런 장관은 당시 발언에 대해 경제에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가해져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높이고 공급망의 병목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옐런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고위 관료가 실수를 인정하는 드문 사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면담 자리에 함께 참석한 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의장은 이날 40분간 회동하고 인플레이션 대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편 옐런 장관은 이날 회동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며 인플레이션 문제의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을 연준과 공유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준의 독립성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미 전역의 어린이 코로나19 환자가 11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서 2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아과 학회와 아동병원협회가 어제 발간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역의 어린이 코로나19 환자는 지난주 11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4주일 전 통계와 비교하면 2배로 늘어난 수치고 어린이 코로나19 확진자는 7주일째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이후로 지금까지 어린이들의 진단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것은 거의 1,3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이 가운데 37만 6천 명은 지난 4주일 동안에 추가된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어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550만 명 늘어났습니다. 보고서의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환자는 미국 전체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아과학회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령별 데이터와 중증도에 대한 통계 수집이 시급히 필요하다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장기 후유증에 대한 통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당장 어린이 코로나19 환자의 급증과 그 영향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영향도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가 올린 컨텐츠를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텍사스주의 법률에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당 법률의 시행에 반대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낸 긴급 청원에 대법원이 5대4로 찬성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이용자가 올린 컨텐츠를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텍사스 주법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항소심 법원이 텍사스 주법이 시행되도록 허용하자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긴급 청원을 낸 데 대한 판단입니다. 다만 긴급 청원에 대한 결정이 통상 그렇듯 대법원은 판단 사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찬성 5대 반대 4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반대표를 던진 대법관이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 3명과 진보적인 대법관 1명으로 보수와 진보가 이례적으로 모두 반대했다는 겁니다. 한편 논란의 해당 법률은 지난해 9월 텍사스주 의회를 통과한 HB20 법안으로 소셜미디어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인 일명 실리콘밸리 검열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 법안은 월간 이용자가 5천만 명 이상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팩트가 아닌 견해라는 이유로 텍사스 주민들이 올린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금지, 삭제, 퇴출, 탈수익화, 제한이나 거부,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1심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법이 위헌이라며 시행을 막았지만 제5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1일 이런 하급법원의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러자 아마존과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이 소속된 기업 이익단체인 넷초이스와 컴퓨터 통신산업협회 등 두 곳은 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텍사스주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4위 밀 수출국인 미국에서도 날씨 때문에 밀 생산이 줄어들면서 밀 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세계 밀 수출의 약 3분의 1이 줄어든 영향으로 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밀 가격이 부셜당 13달러 60센트 이상을 기록하며 전쟁 이전보다 50%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밀 가격이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전쟁으로 세계 밀 수출 5위인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계 4위 밀 수출국인 미국에서도 가뭄으로 겨울밀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25% 이상 떨어지며 식량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겨울밀 수확 대부분을 담당하는 캔자스주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시든 밀을 수확하는 대신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입니다. 농무부는 최근 캔자스주 전체 경작 면적의 약 6%에서 수확해야 할 밀이 그대로 버려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렇게 겨울밀 수확이 예년에 비해 줄어서 일각에서는 봄에 심는 밀에 희망을 걸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농부들이 올 봄에 심은 밀 씨앗의 면적은 예년에 비해 49%에 불과했고 1996년 이후 가장 느린 속도였던 2014년과 비슷했습니다. 또 미국 봄 밀의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노스다코타주에서는 예년 파종 면적과 비교해 27%에만 씨가 뿌려졌습니다.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인도 역시 지난달 밀 수출을 중단하고 중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도 수확 전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10,000 상당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자의 대부분인 97%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 수준이 일정 한도 이하인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미상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28일 델라웨어대 졸업식 연설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발표하길 희망했지만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계획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게 될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수혜 대상은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개인 $15만 미만, 부부 합산 $30만 미만으로 1인당 최대 $10,000까지 탕감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실현될 경우 미 전역의 학자금 대출자 약 4,100만 명 가운데 약 97%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당파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채무자 1인당 $10,000 학자금 부채 탕감을 위해 약 2,30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공식 발표 전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오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학비 융자금 탕감을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오늘부터 휘발유세 경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갤런당 33센트가 부과되던 휘발유세를 7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갤런당 17센트로 삭감합니다.
뉴욕주가 오늘부터 갤런당 33센트가 부과되던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16센트 줄여 갤런당 17센트를 부과하는 휘발유세 경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약 12갤런의 휘발유를 채울 경우 2달러가량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뉴욕 주의회는 지난 4월 뉴욕주 예산안에 휘발유세 경감 방안을 포함해 통과시켰습니다. 주의회 내에서는 휘발유세가 줄어들면 주 재정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휘발유세 경감으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값이 날이 갈수록 지나치게 뛰고 있고 올 여름에도 내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결국 주의회는 7개월간 휘발유세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집계에 따르면 뉴욕주 휘발유 값은 5월 31일 어제 기준 갤런당 평균 4달러 93센트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도 4달러 62센트를 웃돌고 있고 뉴욕시에선 휘발유 값이 이미 갤런당 평균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휘발유세 경감으로 뉴욕주 전역에서 총 6억 달러 규모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각 카운티에 주 휘발유세 외에 카운티별 휘발유세를 줄일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이에 각 카운티는 휘발유 값이 일정 수준을 넘길 경우 휘발유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추가 발급한 비농업부문 단기 취업비자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쿼터가 조기 소진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에서 25일 동안 접수한 H-2B 신청서는 추가 발급분 2만 3,500개를 초과했고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2만 3,500명의 신청 접수자를 선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당첨자들에게 접수증을 발급 중이며 낙첨자들과 지난달 25일 이후 접수된 신청자들에게는 신청했던 서류와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이로써 올해 H-2B 쿼터는 이미 지난 2월 말 완전 소진된 연간 정규 쿼터 6만 6천 개를 포함해 모두 8만 9,500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마크 레빈 맨하탄 보로장이 5월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어제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팬데믹 기간 어려움을 겪은 한인 소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레빈 보로장은 소상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알리고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언제라도 귀를 열고 한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파악해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맨하탄 보로청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행사는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과 줄리원 뉴욕 시의원, 뉴욕 코리아타운 협회 등이 함께했습니다. 뉴욕시가 올해 들어 공립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 검사가 2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1월부터 Stay Safe, Stay Open 정책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2배 이상 늘리는 등 학교 시스템 유지에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학생들에게 중단 없는 대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교육국과 보건국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6월 학기 말까지 시내 공립학교에 400만 개의 자가 진단 키트를 추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맨하탄 이스트사이드와 연결하는 그랜드 센트럴역 명칭이 그랜드 센트럴 메디슨으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선로 공사를 마친 그랜드 센트럴 메디슨은 70만 스퀘어피트 규모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전용 8개 트랙, 4개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사는 맨하탄 메디슨 애비뉴 43가에서 48가 선상에 설치될 전용 출입구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과 연결된 출입구 4곳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 운행 안내 서비스와 무선 인터넷망, 25개 소매업소 입점 등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더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종종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